조그만 거부터 큰 일까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 그게 AI 대전환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와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못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그게 아마 가장 빠르게 경험하게 되실 AI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6일이었나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어요. 네. 저희가 취재 기자가 당시 뉴스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네. 먼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세계의 대국이 열린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AI에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한 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규제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장관급 정부위원 10명과 인공지능 민간 전문가 30명 등으로 구성돼 AI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자, 지금 저 영상 보셨는데 위원회가 이제 출범한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이라서 위원이세요? 제가 이제 네.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이제 대통령님도 얘기를 하셨고 네. 지금 모든 나라들이 네. 세 가지를 그 대통령이 꼭 챙긴다고 합니다. 세 가지요? 네. 뭐죠? 양자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랍니다. AI. 네. 물론 요새 인공지능 거품론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고 있고 네. 만약에 이걸 우리가 빨리 선점을 못하면 네.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떤 일을 좀 빨리 진척시키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 각 부장관들이 다 배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 간에 어떤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율하는 것까지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일을 추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빨리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다.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대통령이면 부위원장은 누구죠?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시자 지금 태제대학교 총장으로 계시죠. 저 압니다. 그번에. 그렇다면 역할은 뭐예요? 보통은 네.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십니다만 그렇게 못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부위원장이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대통령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는 그 전에 소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사전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AI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분과들이 있습니다. 분과가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혁신 분과가 있고요. 여긴 말 그대로 어떻게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따라잡을 거냐 뭐 이런 걸 논하는 분과고
또 하나가 이제 산업 공공 분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산업 부분이나 공공 분야에 어떻게 이거를 빨리 접목시켜서 이걸 널리 퍼지게 할 거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인프라 분과는 인력 양성 인력 양성 쪽을 어떻게 할 담당한다고 거냐? 보시면 돼요. 네. 법제도 분과는 이제 뭐 AI 기본법 같은 이제 법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분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신뢰 분과라고 그래서 AI 오남용 문제라든가 어떤 뭐 신뢰할 만한 AI 관련해서 어떤 기술들,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걸 논의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차분하게 이제 짚어보겠고요. 자, 먼저 인공지능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인공지능 대전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AI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확 바뀌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AI를 조금 늦게 시작한 건 분명 사실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벌써 막 회사들이 글로벌한 회사들이 그렇죠.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잘 보면 우리나라가 늦었지만 그렇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뭐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그러죠. 네. 이런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도 꽤 우리가 갖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제조 쪽에는 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빨리 따라잡으려면 국가의 정책 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인프라가 AI 기반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발표문 내용을 저희가 좀 이제 읽어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AI G3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보면은 뭐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AI 지수, 활용 지수 국가 순위를 저희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가 6위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뭐 3위부터 6위까지는 뭐 3위권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6위예요. 네. 자, 6위인 우리나라 수준이 3대 강국으로 가겠다. 이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몇 위권이다, 뭐 몇 대 강국이다.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AI 모델, 우리가 AI 3대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은 소위 말하는 AI 모델 개발 개수가 우리가 세계 3위권 안에 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에 보이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내용인데 네. 3위권에 든다. 우리가 보통 뭐 챗 GPT다 뭐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이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미국이 개발한 모델이 한 64개 정도 됩니다. 64개요. 네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다음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42개, 42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1개 정도 우리도 갖고 11개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3위권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생성형 AI, 자체 생성형 AI를 몇 개나 개발했냐. 이걸 기준으로 순위를 나눈 거고요. 네. 사실은 이것 외에도 뭐 반도체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이터 센터 구축 능력은 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렇죠. 클라우드는 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잘 개발되고 상위권을 유지해서 사실은 생태계 자체가 좀 공고히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3위권 이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일단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AI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10월 달 하면은 노벨상 발표하는 시즌 네네네. 아닙니까? 노벨 과학상 이제 발표했는데 노벨 과학상 5명 중에서 3명인가요? 이게 보니까 구글에서 다 받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AI하고 이제는 노벨상하고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여러 획기적인 결과를 내놓는 데 있어서 AI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데 AI가 큰 기여를 들어갔죠. 했다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 준 거거든요. 앞으로는 산업 전반에서 또는 학계에서도 AI 활용 빈도는 자꾸자꾸 높아질 것이고 네. AI 중요성은 뭐 더 강해지지 않을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 이제 추진 전략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네. 중요한 게 인프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있는 지금 대학교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AI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AI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걸 돌릴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세서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특정 업체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제때 구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보면은 챗 GPT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엔비디아 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엔비디아 고급 칩 하나가 6천만 원이더라고요. 6천만 원 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이 이 칩을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현재 대비 15배 이상 컴퓨팅 능력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현재가 얼마인지. 이게 지금 기본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나 이런 데 거를 사서 이렇게 쫙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국산 반도체를 국산 반도체. 최대한 활용해서 네. 이 능력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태계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단순히 어디서 사와서 이걸 그냥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려면 충분한 자금이 돈이 필요하죠. 이제 회사에도 투입돼야 되고 예. 또 그 회사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민관 합동 투자 개념으로 해서 개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두 번째 민간 부문의 AI 투자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65조 이게 참 금액이 큽니다만은 이 규모로 한번 지원을 하고 발전을 시켜보겠다는데 65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산들이 민간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펀드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이런 정부도 건가요? 투자하는 걸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럼 민간은 아무 유인책이 없는데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제 지원책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펀드 조성해서 정책금융 지원하는 것도 지금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이제 분과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분과들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안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네 가지 그 중에서 분과 중에 어디 소속돼 있어요? 저는 안전분과에 있습니다. 안전분과. 네. 안전분과 좀 이따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자, 그러고 이제 돈 얘기 나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는데 구글, 아마존, MS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 얼마 정도 투자하는지 봤더니 100조, 200조 네. 투자하겠다 막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65조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투자하겠다는 65조 적은 이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거 세계적인 빅테크하고 우리나라 그 AI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난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금액상으로 봐도 우리보다 더 크게 투자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AI에 있어서는 얼마나 대규모의 돈을 투자하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관건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고성능 프로세서를 사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전기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냥 돈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울 때도 네. 약간 좀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그 제가 이제 이종훈 전 네. 과기부 장관님 그 만났을 때 이 장관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빅테크처럼 따라가는 AI 전략보다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저전력 반도체 전략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던데요. 네, 그게 반도체가 당연히 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AI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하듯이 범용 AI를 개발하는 것 이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틈새 시장을 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더스트리얼 AI, 그래서 산업용 AI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업용이요. 네. 이 산업용 AI는 특징이 일단 이게 회사 기밀, 네. 뭐 이런 개인정보 이런 거랑 연계돼 있기 때문에 외국 AI를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보가 이제 외국에 다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뭐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외산 AI를 쓸 리는 만무하거든요. 네. 두 번째로 범용 AI가 아니고 그 산업군에 특화돼 있는 AI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으로 또 65조 되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에 산업용 AI 위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나라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클라우드 전략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클라우드 메이저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도 있단 말이죠. 이 국내 클라우드 업체는 개인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를 보호하는 데 특화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국가 AX. 네. AX 이게 참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긴 한데 AX가 뭡니까?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AI 전환, 영어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여서 AX 이렇게 쓰는 겁니다. AI 전환. 네. 인공지능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은 정부가 목표치를 내세운 것은 2030년까지 AI 사용률을 도입률을 산업계는 70%까지, 공공 분야는 95%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미 학교에서도 네. 단순하게 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요약 자료 같은 걸 만들 때는 AI를 분명히 쓰고 있고요. 교수님들도 보니까 강의 자료 만들 때 AI 많이 쓰시던데요. 실제로 써보면 편리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한 반에 외국 학생들이 아주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3명, 4명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는 한국 학생인데 이 3, 4명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강의를 할 경우에 사실 한국 학생들은 그다지 달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사실은 자동 번역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학생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번역된 걸 보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조그만 것부터 큰 일까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행정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 그게 AI 대전환이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재난안전119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AI와 재난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재난, 안전, 보건 등 공공부문 18가지인가요? 네. 이 분야에서 국민 체감 AI 서비스 창출하겠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이게 문어체이고 관급 좀 냄새가 네, 나긴 네.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거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구체적인 사례 좀 들으면서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로 신문지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와 지풀정요. 네,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일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전자정부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차이는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은 내가 필요한 서류를 검색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걸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AI가 들어가 있어서 나 어디다가 어떤 거 관련해서 서류 내야 되는데 뭘 제출해야 될까? 그럼 알아서 그 서류를 AI가 찾아서 그렇죠. 이제 이런 맞춤형으로 거를 해준다.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맞춤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좀 못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는
사실은 학생별로 난이도 조절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하니까. 네. 그런데 AI 디지털 플랫폼,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어떤 쫓아오는 정도를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교과서 문제 추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AI 교과서가 이제 따로따로 나올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거 풀어보고 저거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네.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까지도 AI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 디플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복지 요것도 이제 AI가 찾아서 해주고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는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갖고 교과서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AI가 되면은. 그게 아마 가장 빠르게 경험하게 되실 AI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 네 번째 전략.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속해 있다는 이제 안보, 안전, 네. 보안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건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고 하는데 AI도 잘 사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정이라든지 교과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또 AI 기술을 잘못 쓰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에서 네. 뭐 성범죄라든지 네. 가짜 뉴스 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정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AI 소프트웨어들은 성능이 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능 좋은 AI 소프트웨어를 오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기업들에서 만든 AI를 이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네. 거기 꼬리표가 붙습니다. 우리가 아.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네. 이건 AI가 생성했습니다. 이런 꼬리표를 붙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AI 시험 연구소를 둬서 안전성 같은 걸 시험받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 하면 안 되고 네. 다른 나라가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표준화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뭘 한다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파는 거 그냥 구해다가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해서 다른 나라들을 동참시키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거버넌스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의지는 이제 밝힌 것 같고요. 네. 방향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인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AI 인재 육성. 이거 이제 제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보면은 그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연계 이과 학생들이 의대로 가거나 또 기껏 키워놓으면은 대학에서 키워놓으면은 해외 빅테크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AI 인재 어떻게 육성합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그냥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뭐 그다음 AI 이렇게 해서 한 총 7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하려면 사실은 1, 2학년 때 지금 너희가 어떤 걸 공부할 거고 이런 걸 공부할 경우에는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20년 교수 생활 해보면 학생들이 딱 학교 들어오면 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때는 주로 교양 과목만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비전을 명확하게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는 또는 업체와 연동해서 이 비전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그러면 어떤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의대를 안 가더라도 의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과학을 계속하면 AI 뭐 이쪽 분야에 안정적으로 수입도 들어오고 주위에서 봐서도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런 환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명확한 비전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은 의대가 맞아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가는 학생도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적어도 밥은 안 굶어.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는 각 학과에서 그런 비전을 심어줄 수만 있다라면 네. AI 인재도 양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야,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정말로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그런 회사의 CEO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굴지 IT 기업의 CEO도 될 수 있다. 이런 비전만 명확히 심어주면 가능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